피터 틸의 제로 투원 3장에서 4장입니다. 3장, 행복한 회사는 모두 다르다. 앞서 말한 통념에 반하는 견해에 대한 질문을 비즈니스에 적용하면 이렇게 된다. 정말 가치 있는 기업인데 남들이 세우지 않는 회사는 무엇인가? 이 질문이 보기보다 어려운 이유는 많은 가치를 창출한다고 해서 반드시 스스로 아주 가치 있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치를 창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창출한 가치의 일부를 계속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은 곧 아주 큰 사업이라고 해도 나쁜 사업일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항공사들은 매년 수백만 명의 승객을 실어 나르면서 수천억 달러의 가치를 창출한다. 하지만 2012년 편도 요금 평균이 178달러인데 반해 항공사들이 승객 1인당 벌어들인 수익은 겨우 37센트에 불과했다. 이를 구글과 한번 비교해보자. 구글은 항공사들보다 적은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유 가치는 훨씬 크다. 구글은 2012년에 500억 달러를 벌어들였지만 항공사들은 1600억 달러, 매출의 21%가 이익이었다. 이익률로 따지면 그의 항공사들보다 100배나 높은 수익을 낸 셈이었다. 이렇게 돈을 잘 벌어들이다 보니 구글의 현재 가치는 미국의 모든 항공사의 가치를 합한 것보다 3배나 크다. 항공사들은 서로 경쟁하지만 구글은 경쟁자가 없다. 이런 차이를 경제학자들은 간단한 모형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바로 완전 경쟁과 독점이다. 경제학을 처음 배울 때 완전 경쟁은 이상적인 상태인 동시에 기본적인 상태로 간주된다. 소위 완벽하게 경쟁적인 시장에서는 생산자의 공급과 소비자의 수요가 만나 균형을 달성한다. 경쟁 시장에서 모든 회사는 차별화되지 않는 똑같은 제품을 판매한다. 시장 지배력을 가진 회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두 시장이 정해주는 가격에 물건을 팔 수밖에 없다. 아직도 수익성이 남아있다면 새로운 회사가 시장에 진입해 공급량은 늘리고 가격은 끌어내림으로써 당초 시장에 발을 들이게 만들었던 바로 그 이윤을 제거할 것이다. 시장에 너무 많은 회사가 들어오면 손실을 겪다가 일부 회사는 사업을 접을 것이므로 가격은 다시 적정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완전 경쟁 하에서는 그 어느 회사도 경제적 이윤을 창출할 수 없다. 완전 경쟁의 반대는 독점이다. 경쟁하고 있는 회사는 시장 가격에 물건을 팔 수밖에 없지만 독점 기업은 시장을 손에 쥐고 있으므로 스스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독점 기업은 경쟁자가 없으므로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수량과 가격으로 물건을 생산한다. 경제학자에게는 모든 독점이 똑같아 보인다.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경쟁자를 몰아냈건 정부로부터 면허를 획득했건 또는 혁신을 통해 최고의 자리에 올랐건 상관없이 말이다. 이 책에서는 불법적인 악덕 기업이나 정부의 비호를 받는 기업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 책에서 독점이라고 할 때는 자기 분야에서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은 감히 그 비슷한 제품조차 내놓지 못하는 회사를 가리킨다. 구글은 0에서 1을 이룬 대표적인 회사다. 구글은 2000년대 초반 이후 검색 분야에서 경쟁자가 없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야후를 크게 따돌렸다. 미국인들은 경쟁을 신성시하며 경쟁 덕분에 우리가 사회주의자들처럼 가난하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자본주의와 경쟁은 서로 상극이다. 자본주의는 자본의 축적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완전 경쟁 하에서는 경쟁을 통해 모든 이윤이 사라져버린다. 따라서 기업가들이 명심해야 할 사항은 분명하다.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또 보유하고 싶다면 차별화되지 않는 제품으로 회사를 차리지 마라. 우리가 하는 거짓말. 실제로 세상의 독점은 얼마나 될까? 정말로 경쟁적인 시장은 얼마나 될까? 답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이 문제에 관해 흔히들 나누는 대화가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모든 회사가 어느 정도 비슷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회사들 사이에 아주 적은 차이밖에 없다고 느끼기 쉽다. 우리의 인식 회사들은 비슷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양분되어 있다. 완전 경쟁과 독점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존재하며 대부분의 사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양극단에 가깝다. 현실 심각한 차이가 존재한다. 혼란의 원인은 시장 조건을 다들 자의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독점 기업이나 경쟁 기업 모두 진실을 왜곡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독점 기업이 거짓말하는 이유. 독점 기업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그들은 거대한 독점 사실을 자랑했다가는 감사를 당하고 조사를 받고 공격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독점 기업들은 계속해서 독점 이윤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독점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방법이 존재하지도 않는 경쟁자의 힘을 과장하는 것이다. 구글이 자신들의 사업에 관해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구글은 자신들이 독점 기업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글은 독점 기업일까?
이것은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어느 분야에서 독점이라는 말인가? 1차적으로 구글을 검색 엔진이라고 가정해보자. 2014년 5월 현재 구글은 검색 시장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가까운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야후는 각각 19%와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정도 수치로도 지배적인 시장 참가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구글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동사로서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어떤가? 과연 빅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에도 그 같은 일이 벌어질까? 하지만 이번에는 구글이 1차적으로 광고회사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미국의 검색 엔진 광고 시장은 연간 170억 달러 규모이고 온라인 광고 시장은 연간 370억 달러 규모이며 미국의 전체 광고 시장은 1,500억 달러 규모다. 전 세계 광고 시장은 4,950억 달러 규모다. 따라서 구글이 미국의 검색 엔진 광고 시장을 완전히 독점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광고 시장을 기준으로 하면 겨우 3.4%를 차지할 뿐이다. 이렇게 보면 구글은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 아주 작은 참가자로 보인다. 이번에는 구글을 다각적 기술 기업으로 보면 어떨까? 충분히 그럴듯한 가정이다. 구글은 검색 엔진 외에도 수십 개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만들고 있다. 로봇 자동차, 안드로이드 폰, 웨어러블 컴퓨터 등은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하지만 구글 매출의 95%는 검색 엔진에서 나온다. 나머지 제품들은 201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겨우 23억 5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을 뿐이다. 그리고 구글의 소비자, 기술 제품은 그보다도 훨씬 적은 매출을 기록했다.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 기술 제품 시장은 9,640억 달러 규모이므로 구글은 그중 0.24% 이하를 차지하고 있는 셈인데 이렇게 되면 독점은 고사하고 의미 있는 시장 참가자라고 할 수도 없다. 구글은 스스로를 기술 기업의 하나라고 정의함으로써 원치 않는 모든 관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경쟁 기업이 거짓말하는 이유. 독점 기업이 아닌 회사들은 정반대의 거짓말을 한다. 우리는 이쪽을 꽉 잡고 있어요. 기업가들은 언제나 경쟁의 크기를 축소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점이야말로 신생기업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다. 신생기업들은 자신이 속한 시장을 극도로 좁게 묘사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시장 지배자가 되고 싶은 치명적인 유혹을 느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펠로엘토에 영국식 식당을 낸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는 먼저 아무도 영국 식당은 하고 있지 않아. 시장 전체를 우리가 먹는 거지 하고 추론할 것이다. 하지만 이 생각이 맞으려면 관련 시장이 특별히 영국 음식 시장이어야만 한다. 그러나 실제 관련 시장은 펠로엘토에 있는 식당 시장 일반이라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웃 동네의 모든 식당까지도 관련 시장의 일부라면? 이들 질문에 답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지 않다는 점이다. 새로 차린 대부분의 식당이 1, 2년 내에 망한다는 뉴스를 듣게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왜 내가 내는 식당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이유를 찾아내게 된다. 우리는 그 이유가 정말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대신 나는 왜 예외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려고 애쓴다. 하지만 잠깐 하던 생각을 멈추고 펠로엘토에 다른 음식들보다 영국 음식을 특별히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지부터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없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 2001년 나는 페이팔의 동료들과 함께 마운틴뷰의 카스트로 가에서 자주 점심을 먹곤 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인도 요리, 초밥, 버거 같은 뻔한 메뉴는 말할 것도 없고 입맛대로 식당을 고를 수 있었다. 어느 한 종류로 정하고 나면 더 많은 선택지가 있었다. 북인도 요리냐, 남인도 요리냐, 저렴하게 먹을 거냐, 고급 식당에 갈 거냐 등등. 경쟁이 치열했던 그 동네 식당들에 비해 페이팔은 당시 전 세계에서 유일한 이메일 기반의 결제 회사였다. 우리 회사의 직원 수는 그 식당들의 종업원 수보다도 더 적었지만 우리 회사의 가치는 그곳 식당들의 가치를 모두 합한 것보다도 훨씬 컸다. 남인도 요리 식당을 새로 차려서 돈을 벌기는 무척 어렵다. 경쟁에 대한 감을 잃거나 사소한 차별화 요소에 집착 한다면 우리 가게의 난나는 증조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는 레시피니까 다른 집의 난과는 비교도 안 돼. 살아남기조차 힘들 것이다. 똑같은 원칙은 창의성이 필요한 업계에도 적용된다. 세상의 어떤 시나리오 작가도 자신의 이번 시나리오가 이미 만들어졌던 영화들을 재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번 영화는 다양한 흥미 요소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조합한 영화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다. 예컨대 해커스와 조스를 섞어놓은 영화에 JGJ-G를 출연시킨다면 말이다. 랩 음악 스타가 일단의 해커들과 힘을 합쳐 자신의 친구를 죽인 상어를 잡으러 가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영화는 분명히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하지만 펠로엘토의 영국 식당처럼 이런 영화는 안 만드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 독점 기업이 아닌 회사들은 자신의 시장을 여러 작은 시장의 교집합으로 정의함으로써 더 특별한 시장이라고 과장한다. 반면에 독점 기업들은 자신의 시장이 여러 대형 시장의 합집합이라고 말함으로써 독점 사실을 숨기려고 한다. 실제로 독점 기업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까? 2011년 의회 청문회에서 구글 회장 에릭 슈미트가 진술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저희 앞에는 치열한 경쟁 구도가 펼쳐져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대외용 발언을 쉬운 말로 바꾸면 다음과 같다. 구글은 큰 연못에 있는 작은 물고기 한 마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잡아먹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찾고 있는 독점 기업이 아닙니다. 무자비한 사람들. 경쟁 사업이 가진 문제점은 단순한 이윤의 부족만이 아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운틴뷰에서 식당 하나를 운영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우리는 수십 곳의 경쟁자들과 무엇 하나 다를 게 없으므로 살아남으려면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 이윤을 적게 남기고 저렴한 음식을 제공한다면 직원들에게는 최소한의 임금밖에 지불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줄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줄여야 할 것이다. 작은 식당에 가보면 할머니가 카운터를 보고 주방에서는 아이들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최고의 식당들이라고 해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 곳에서는 미슐린의 별점처럼 각종 감상평과 평가, 점수 시스템들이 치열한 경쟁 문화를 조성해 셰프들을 미치게 만든다. 미슐린의 별점 3개를 받았던 프랑스 식당의 셰프 버나드 루소는 별이 하나 줄어들면 자살해버릴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한다. 미슐린은 평가 점수를 바꾸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루소는 유명한 프랑스 식당 안내책자가 자신의 레스토랑 등급을 낮추었던 2003년 자살했다. 경쟁적 생태계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잔인하게 만들거나 심지어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그러나 구글과 같은 독점 기업이라면 사정은 달라진다. 독점 기업은 경쟁을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직원들이나 제품에 더욱 정성을 쏟을 수 있다. 또 더 큰 세상에 미치는 자신들의 영향력에 관해서도 더욱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 구글의 모토인 사악해지지 말자는 브랜드 전략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고도 윤리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공한 기업들이 누리는 특권이기도 하다. 사업에서 돈은 중요한 것이거나 아니면 모든 것이다. 독점 기업들은 돈 외에 다른 것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독점이 아닌 기업들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다. 완전 경쟁 시장에 있는 기업은 현재의 이윤에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장기적 미래에 관한 계획을 세울 여유가 없다. 기업이 매일매일의 치열한 생존 경쟁을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다. 독점 이윤 말이다. 독점 자본주의. 따라서 모든 내부인들에게 독점은 좋은 것이다. 하지만 외부인들에게는 어떨까? 너무 큰 이유는 나머지 사회의 희생을 대가로 하는 것일까? 사실 그렇다. 이유는 고객의 지갑에서 나오는 것이고 독점 기업들은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쓸 만하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세상에나 해당되는 얘기다. 변하지 않는 세상에서 독점 기업은 지대 수구먼밖에 안 된다. 독점 기업이 특정 시장을 꽉 잡고 있다면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은 물건을 사갈 수밖에 없다. 유명한 모노폴리 보드게임을 한번 떠올려보라. 플레이어들의 행동은 다양하게 바뀌지만 보드 자체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 더 좋은 부동산 개발 방법을 발명해 게임에서 이길 수는 없다. 각 부동산의 상대 가치는 항상 정해져 있으므로 우리는 그 부동산을 모두 사들이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다. 새로운 것, 더 나은 것을 발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창조적 독점 기업들은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풍요로움을 소개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한다. 창조적 독점 기업들은 단순히 나머지 사회에도 좋은 기업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다. 정부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한쪽에서는 독점방지법 위반 사례를 기소하는 방식으로 독점을 색출해내려고 기를 쓰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발명품에 특허를 부여함으로써 독점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것이다. 사실 누군가가 어느 모바일 소프트웨어의 디자인을 가장 먼저 생각해냈다고 해서 그게 과연 법적 구속력이 있는 독점권을 부여받을 일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애플이 아이폰을 디자인, 제조, 마케팅에 얻는 독점 이유는 인위적으로 물량을 줄였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든 것에 대한 보상이다. 마침내 고객들이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제대로 작동하는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준 것에 대한 보상 말이다. 새로운 독점 기업이 활발히 나타나는 것만 봐도 오래된 독점 기업들이 혁신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
애플의 iOS를 필두로 모바일 컴퓨팅이 부상하면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오던 마이크로소프트의 OS 시장 지배력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더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1960년대와 1970년대의 하드웨어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IBM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독점에 왕좌를 내줬다. AT&T는 전화 서비스 부문에서 20세기 내내 독점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나 저렴한 휴대전화를 구입해서 아무 서비스 제공자나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만약 독점 기업이 진보를 저지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위험한 존재가 되었을 것이고 우리는 즉시 그들에게 반기를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진보의 역사는 곧 더 나은 독점 기업이 전임자의 자리를 대신해온 역사이기도 하다. 독점은 진보의 원동력이다.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독점 이윤을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은 혁신을 위한 강력한 동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독점 기업은 혁신을 계속 지속할 수 있게 되는데, 왜냐하면 독점 이윤 덕분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경쟁 기업들은 꿈도 꾸지 못할 야심찬 연구 프로젝트에도 돈을 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제학자들은 왜 그토록 경쟁에 집착하며 경쟁을 이상적인 상태라고 말하는 것일까? 이것은 전적으로 역사의 유물이다. 경제학자들은 19세기 물리학자들의 업적에서 수학을 베껴왔다. 경제학자들은 개인과 기업을 고유한 창조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환 가능한 원자로 여긴다. 경제 이론들이 완전 경쟁의 균형 상태를 잡고 설명하는 이유는 완전 경쟁이 최선의 사업 형태라서가 아니라 모형화하기 쉬운 형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19세기 물리학이 예측한 장기적 균형이란 우주의 연력학적 죽음이라고도 알려진 모든 에너지가 균등하게 분배되고 모든 것이 멈춰 선 상태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가 연력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와는 무관하게 아주 강력한 은유가 된다. 비즈니스에서 균형이란 정체를 뜻하고 정체는 곧 죽음이다. 어느 산업이 경쟁적으로 균형 상태에 도달했다면 그 산업에 속한 어느 기업이 사라진다고 해도 세상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구분되지 않는 또 다른 경쟁자가 그 기업의 자리를 대신할 테니 말이다. 완벽한 균형이란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빈 공간을 뜻할지도 모른다. 혹은 수많은 기업들이 갖고 있는 특징과도 같을지 모른다. 하지만 모든 새로운 창조는 균형과는 아주 거리가 먼 상태에서 만들어진다. 경제이론을 벗어나 실제 세계에 나가보면 모든 기업은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는 만큼 딱 그만큼만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독점은 병적 현상이나 예외적 현상이 아니다. 독점은 모든 성공적 기업의 현 상태다.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는 다음과 같은 예리한 통찰로 시작한다. 행복한 가정들은 모두 비슷비슷하다. 불행한 가정들은 모두 제각각의 이유로 불행하다. 하지만 비즈니스는 이와는 정반대다. 행복한 기업들은 다들 서로 다르다. 다들 독특한 문제를 해결해 독점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실패한 기업들은 한결같다. 경쟁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4장 경쟁 이데올로기. 창조적 독점이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동시에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은 지속 가능한 이윤을 얻는 것이다. 경쟁이란 아무도 이윤을 얻지 못하고 의미 있게 차별화되는 부분도 없이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경쟁이 건강하다고 믿는 걸까? 그것은 경쟁이 단순히 경제학적 개념이나 개인 또는 기업이 시장에서 겪어내야 하는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의 강박관념, 즉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침투해 있는 이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사고를 왜곡하고 있다. 우리는 경쟁을 설파하고 경쟁은 필요한 것이라고 뼛속 깊이 새기며 경쟁이 요구하는 것들을 실천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경쟁 속에 갇힌다. 경쟁을 더 많이 할수록 우리가 얻는 것은 오히려 줄어든다. 이렇게 간단 명료한 진실을 우리는 모두 무시하도록 훈련받았다. 교육 시스템은 경쟁에 대한 우리의 집착을 반영하는 동시에 부추기고 있다. 성적이라는 것 자체가 각 학생의 경쟁력을 정확히 측정하는 도구다. 가장 높은 성적을 받은 학생은 지위와 자격을 부여받는다. 우리는 각 학생의 재능이나 의사와는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과목을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친다. 그 결과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맞지 않는 학생들은 열등하다는 기분을 느껴야 하는 반면 시험이나 과제와 같은 전형적인 측정 방식에 뛰어난 학생들은 이토록 자기적으로 구성된 현실을 기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게 된다. 희한하게도 학교의 이런 현실은 바깥 세상의 현실과도 비슷하다. 학생들이 이 토너먼트에서 더 높이 올라갈수록 사정은 더욱 나빠진다. 엘리트 학생들은 자신있게 계단을 올라가다가 결국은 자신의 원래 꿈을 포기해야 할 만큼 치열한 경쟁 단계에 이르게 된다. 고등학교 때 높은 목표를 세웠던 학생들은 대학과 대학원에 가면 경영 컨설팅이나 투자은행 같은
아주 뻔한 커리어를 놓고 똑같이 똑똑한 또래들과 치열한 라이벌 경쟁을 펼쳐야 한다. 기존 체제에 편입되는 대가로 학생들은 인플레이션보다 더 빠른 속도로 치솟는 수십만 달러의 수업료를 내야 한다. 우리는 대체 왜 이러고 있는 걸까? 나는 나 자신도 좀 더 일찍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봤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한다. 내 진로가 얼마나 뻔해 보였던지 중학교 졸업 앨범에서 한 친구는 내가 4년 후에 스탠퍼드 대학교 2학년생이 되어 있을 거라고 예언했다. 나는 아주 뻔하게 모범적인 학부 생활을 마치고 스탠퍼드 로스쿨에 등록했고 로스쿨에서는 스탠퍼드에서 주는 성공의 배지를 달기 위해 더욱더 치열하게 경쟁했다. 로스쿨 학생들에게 1등상이 무엇인지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매년 졸업하는 수만 명의 대학원생 중에서 대법원의 직원으로 출퇴근하게 되는 사람은 겨우 수십 명에 지나지 않았다. 1년간 연방항소법원에서 일한 나는 케네디 대법관 및 스켈리아 대법관의 보좌관직에 지원했고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두 대법관과의 만남은 순조로웠다. 최종 경쟁의 승리가 눈앞에 다가온 것 같았다. 당시 나는 보좌관이 되면 평생이 보장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보좌관이 되지 못했다. 페이팔을 설립해서 팔고 난 후 2004년에 나는 옛 친구 한 명을 우연히 마주쳤다. 내가 대법관 보좌관에 지원할 당시 그 준비 과정을 도와주었던 친구였다. 우리는 거의 10년 만에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 친구의 첫 마디는 잘 지내? 나 세월이 이렇게나 많이 흘렀군 따위가 아니었다. 친구는 활짝 웃으며 이렇게 물었다. 어때 피터? 보좌관이 안 돼서 정말 기쁘지 않아? 이제 이렇게 결과를 다 알고 나서 생각해보면 우리 둘 다 내가 최종 경쟁에서 탈락한 게 오히려 잘된 일임을 안다. 만약 대법원에서 일하게 되었다면 나는 아마 사건 조서를 쓰거나 남의 사업 계약서에 초안을 쓰며 평생을 보냈을 것이고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얼마나 달라졌을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기회비용만큼은 어마어마했다. 로즈 장학생들은 모두 어릴 때는 아주 훌륭한 미래를 갖고 있었다. 전쟁과 평화. 교수들은 학계의 무자비한 문화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경영자들은 언제나 비즈니스를 전쟁에 비유한다. MBA 학생들은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과 손자를 들고 다닌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비즈니스 용어에도 전쟁에 관한 비유가 곳곳에 침투해 있다. 우리는 헤드헌터를 고용해서 판매 인력을 보강해 전속 시장을 장악하고 대박을 내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것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전쟁 같은 경쟁이다. 사람들은 경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용맹한 일인 양 취급하지만 실제로 경쟁은 파괴적인 것이다. 사람들은 왜 서로 경쟁할까? 마르크스와 셰익스피어는 각각 사람들 간의 거의 모든 종류의 갈등을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 모형을 제시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사람들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싸운다.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와 투쟁하는 것은 생각과 목표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차이가 클수록 충돌도 커진다. 반면에 셰익스피어가 그리는 싸우는 사람들은 모두 비슷비슷하다. 그들은 싸울 이유가 전혀 없으며 왜 싸우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한 예로 로미오와 줄리엣은 똑같이 지체 높은 두 집안이라는 대사로 시작된다. 두 집안은 비슷한데도 서로를 증오하고 심지어 반목이 심해질수록 더욱더 닮아간다. 결국 두 집안은 애당초 싸움이 왜 시작되었는지는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더 나은 지침을 제시하는 것은 셰익스피어다. 사람들은 회사 내부에서 승진을 위해 경쟁자에게 집착하고 그러고 나면 회사는 시장에서 자신의 경쟁자들에게 집착한다. 온갖 극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정작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그 대신 경쟁자에게 관심의 초점을 맞춘다. 셰익스피어의 모형을 현실 세계로 가져와 보자. 로미오와 줄리엣을 기초로 해서 게이츠와 슈미트라는 연극이 있다고 상상해 보는 것이다. 몬터규는 마이크로소프트이고 캐퓰릿은 구글이다. 최고의 컴퓨터광들이 운영하는 훌륭한 두 가문은 똑같기 때문에 분명 충돌하게 될 것이다. 모든 훌륭한 비극이 그렇듯이 충돌은 돌이켜봤을 때만 불가피해 보일 뿐 실제로는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일이다. 두 가문은 완전히 다른 곳에서 왔다. 몬터규 집안은 컴퓨터 운영체제와 사무용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캐퓰릿 집안은 검색 엔진을 만들었다. 그런데도 대체 싸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유는 많았다. 신생기업이었을 때 각 가문은 상대편을 내버려두는 것으로 만족하며 각자 번영의 길을 찾았다. 하지만 점차 가문이 성장하면서 이들은 서로에게 관심의 초점을 돌리게 되었다. 몬터규 사람들은 몬터규 집안에 집착하는 캐퓰릿 사람들에게 집착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 운영체제는 윈도우 vs 크롬 OS, 검색 엔진은 빙 vs 구글, 인터넷 브라우저는 익스플로러 vs 크롬,
사무용 응용 프로그램은 MS 오피스, BS 문서도구, 태블릿 PC는 서피스 BS 넥서스로 서로 경쟁하게 됐다. 가문의 전쟁이 몬터규가와 캐퓰릿가의 아이들을 희생시켰던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지배력을 상실했고 그 자리에 홀연히 애플이 나타나 두 가문을 모두 제치고 나아갔다. 2013년 1월 애플의 시가총액은 5영억 달러로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를 합친 4,670억 달러를 넘어섰다. 3년 전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각각 애플보다 시가총액이 높았다. 전쟁은 큰 비용을 치러야 하는 비즈니스다. 경쟁 구도는 해묵은 기회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만들고 과거에 효과가 있었던 것을 그대로 베끼게 만든다. 최근에 널리 보급된 휴대용 신용카드 리더기를 생각해보자. 2010년 10월에 스퀘어라는 신생기업은 작은 사각형 모양의 리더기를 출시했는데 누구든지 아이폰만 있으면 신용카드를 그어서 결제할 수 있는 훌륭한 휴대기기용 결제 솔루션이었다. 그러자 모방자들이 앞다퉈 나타나기 시작했다. 네시큐어라는 캐나다 회사가 반달 모양의 자체 카드 리더기를 출시했다. 인투이트는 이 도형들의 전쟁터에 원통 모양의 리더기를 내놨다. 2012년 3월 이베이의 페이팔 부문 역시 비슷한 카드 리더기를 내놓았고 모양은 삼각형이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스퀘어에게는 결정타가 됐다. 역시 사각형보다는 삼각형이 간결했다. 셰익스피어풍의 이 대하소설은 더 이상 도형 모양이 남아나지 않을 때까지 계속될 것 같았다. 모방 경쟁의 위험성을 생각해보면 아스퍼거 증후군처럼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사람이 지금의 실리콘밸리에서는 오히려 유리해 보이는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회적 신호에 남들보다 덜 민감하다면 그 사람은 남들과 똑같은 일을 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그런 사람이 물건을 만들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는데 관심이 있다면 외골수처럼 그 일만 파고드는 것도 겁내지 않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일을 믿기 힘들 만큼 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그 능력을 어딘가에 적용한다면 그 사람은 소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도 남들보다는 더 크다. 따라서 이 사람은 뻔한 것을 놓고 경쟁하는 무리들 속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경쟁 때문에 사람들은 기회가 없는 곳에서 기회라는 환상을 보기도 한다. 광란의 1990년대에 일어났던 온라인 애완동물용품 시장의 치열한 싸움이 바로 그런 경우였다. 이 시장에는 패츠닷컴, 펫스토어, 페토피아를 비롯해 비슷비슷한 경쟁업체가 수십 군데나 있었다. 각 업체들은 경쟁자를 퇴치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미 각 업체 사이에 실질적 차이가 없다는 방증이었다. 개껌의 가격을 누가 가장 공격적으로 설정할 것인가, 슈퍼볼 광고를 누가 가장 잘 만들 것인가와 같은 전술상의 각종 문제에 푹 빠진 나머지 이들 회사는 과연 온라인 애완동물 용품 시장이 계속해서 남아있을 만한 곳인가라는 더 큰 질문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다. 지는 것보다는 이기는 것이 낫겠지만 싸울 만한 가치가 없는 전쟁이라면 모두가 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닷컴 붕괴 이후 패츠닷컴이 사업을 접자 3억 달러의 투자 자본도 함께 사라졌다. 경쟁이 이상한 양상을 띠며 방해받게 되지 않는 경우는 이외에도 많다. 오라클의 공동 설립자이자 CEO인 레리 앨리슨과 1993년 시벨 시스템스를 설립하기 전까지 오라클의 판매 부문 책임자로서 앨리슨의 총애를 받았던 톰 시벨 사이의 충돌을 떠올려보라. 앨리슨은 시벨의 배신에 경노했다. 시벨은 옛날 보스의 그림자에 가려지는 것이 싫었다. 두 사람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사람들이었다. 무언가를 파는 것을 좋아하고 남에게 지는 것을 싫어한 저돌적인 시카고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미움도 깊었다. 앨리슨과 시벨은 서로에 대한 방해 공작으로 1990년대 후반을 소모했다. 앨리슨은 시벨의 직원들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종용하기 위해 시벨의 본사로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를 몇 트럭씩 보내기도 했다. 샌드위치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여름이 멀지 않았습니다. 오라클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밝은 앞날과 커리어를 위해. 이상하게도 오라클은 의도적으로 자꾸만 적을 만들었다. 앨리슨의 논리는 이랬다. 위협적으로 보일 만큼 큰 적이 있다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이다. 하지만 적이 너무 커서 실제로 위협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 1996년에 인포믹스라는 조그만 데이터베이스 회사가 레드우드 쇼어즈에 있는 오라클의 본사 근처에 이런 광고판을 세웠을 때 아마 앨리슨은 무척 기뻤을 것이다. 공룡 다니는 길주의. 그리고 101번 고속도로 상행선 쪽에는 인포믹스가 세운 또 다른 광고판이 서 있었다. 방금 레드우드 쇼어즈를 지나치셨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라클은 인포믹스의 소프트웨어가 달팽이보다 더 느리다는 의미의 광고판으로 맞대응했다. 그러자 인포믹스의 CEO였던 필 화이트는 좀 더 개인적인 안갚음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레리 앨리슨이 일본의 사무라이 문화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된 화이트는
오라클의 로고에 부러진 사무라이 칼이 함께 그려진 새로운 광고판을 주문했다. 이 광고는 이제 광고를 소비하는 대중들은 물론 오라클이라는 회사 자체를 겨냥한 것도 아니었고 그저 앨리슨이라는 개인에 대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화이트는 경쟁 자체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했는지도 모르겠다. 화이트가 광고판을 제작하느라 여념이 없을 때 인포믹스는 대형 회계 조작 스캔들이 터졌고 화이트는 곧 주식 사기죄로 연방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경쟁자를 이길 수 없다면 합병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1998년 나는 맥스 레부친과 함께 콤피니티를 창업했다. 1999년 말 우리가 페이팔이라는 제품을 출시하자 일론 머스크의 엑스닷컴 이 턱밑까지 추격해왔다. 두 회사의 사무실은 펠로엘토의 유니버시티가에 겨우 4블록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엑스닷컴의 제품은 사양 하나하나가 우리 것과 똑같았다. 1999년 말이 되자 우리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었다. 페이팔에 매달리고 있던 우리는 일주일에 100시간을 일하는 사람도 많았다. 비생산적인 행태였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당시 우리의 관심사는 객관적 생산성이 아니라 엑스닷컴을 무찌르는 것이었다. 이런 목적으로 우리 엔지니어 중 한 명은 실제로 폭탄을 설계하기도 했다. 그가 팀 미팅에서 폭탄 설계도를 꺼내놓자 다행히 더 차분한 사람들이 나서서 그 제안을 잠이 극단적으로 부족한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2000년 2월이 되자 일론과 나는 서로에 대한 걱정보다 급팽창하고 있는 닷컴 버블이 더 걱정되기 시작했다. 금융계에 타격이 생긴다면 우리는 이 싸움을 끝내기도 전에 둘 다 망할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3월 초에 우리는 중립지대에서 만났고 50대 50 합병을 성사시켰다. 합병 이후 경쟁 구도를 완화시켜 나가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우리는 더 좋은 회사가 될 수 있었다. 하나의 팀으로 합쳐진 우리는 닷컴 붕괴 사태를 이겨냈고 회사를 성공적으로 키워낼 수 있었다. 가끔은 정말로 싸워야 할 때도 있다. 그럴 때는 싸워서 이겨야 한다. 중간은 없다. 아예 공격에 나서지 말든지 아니면 한 방에 끝내야 한다. 이런 조언을 따르기가 쉽지 않은 것은 자존심이나 명예 같은 것이 끼어들기 때문이다. 햄릿은 이렇게 말했다. 언젠가는 죽고야 말 불확실한 목숨을 운명과 죽음, 위험천만한 일에 내맡긴다. 계란 껍질만도 못한 일 때문에. 마땅히 위대하다는 것은 위대한 논리도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푸라기만 한 일에서도 싸울 명분을 찾아내는 것이다. 거기에 명예가 걸려 있다면 햄릿에게 위대함이란 달걀 껍질만큼 얄팍한 이유를 위해서도 기꺼이 싸우는 것이다. 중요한 일을 위해서라면 싸우지 않을 사람이 없을 테지만 진정한 영웅은 개인의 명예를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나머지 중요하지 않은 일을 위해서조차 기꺼이 싸우려고 한다. 이 뒤틀린 논리는 인간 본성의 일부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비즈니스에서 이런 논리는 곧 재앙이다. 경쟁을 가치의 표식으로 보지 않고 파괴적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이미 어지간한 사람들보다는 분별이 있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밝은 눈으로 현실을 직시하며 독점 기업을 세울 수 있을지 알아본다.